네, 여러분. 여기가 저 양주시인데요. 양주시에서 오랜만에 저희가 회 먹방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후쿠시마 괴담을 저 좌파들이 2달 전까지는 엄청 그걸 터뜨렸는데 하나도 안 먹히니까 요즘은 이것들이 후쿠시마 아예 말을 안 꺼내요. 그래서 저희도 회 먹방을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한동안 회 먹방 안 했는데 오늘 양주시에 와서 오랜만에 아주 싱싱한 회로 저녁을 잘 먹고 있습니다.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어저께 정광현 목사님 그 집회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아, 광화문 집회. 네, 갔는데 프랑카트가 크게 붙었는데 딱 보니까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무슨 간첩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우리 광화문에 나가셨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프래카드를 다들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래카드가 광화문 사거리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쪽으로 딱 걸려 있어가지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본 순간 다들 좀 충격을 받거나 또는 저게 뭐지? 이게 앞뒤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굉장히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우선 그 프래카드의 내용은 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거의 괴담에 가깝죠. 그리고 그런 프래카드가 그냥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이 현실도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프래카드의 위험성은요, 우리 자유파의 전선을 혼란시키는 데 있어요.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종북 주사파 이재명 문재인 세력하고 싸워야 될 판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프래카드를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공산당 같은 전위정당처럼 딱 조직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파는 다 한 분 한 분이 다각적 결단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좌파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언뜻 봐서는 상당히 무질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줄 서서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북 주사파에 비해서 그 전선이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다, 우리의 편은 어디다. 그런데 그 전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래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그 플래카드의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류의 전선을 혼란시키는, 그리고 아타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그 플래카드나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 전, 2년 전에 대선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적대시했던 많은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종북 주사파와 투쟁을 할 때는 주전선이 뭐냐, 주요한 적이 어디냐, 그리고 그 주요한 적과 싸우는 우리 편은 누구까지, 어디까지가 우리 편이냐, 이런 그 전선에 대한 그 설정을, 구도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움직여야 된다. 어제 저도 그 프래카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했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런 혼란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이제 드리겠어요. 이재명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재영장 청구 없이 기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보강 수사를 한다든 같은 걸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통과돼서라도 또 영장 기각되더라도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한 번 더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장 기각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게 구속 여부를 결정한 영장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이는 그동안 무고한 사람이고 억울하게 탄압받은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종북 주사파들이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완전히 무죄난 듯이 저러고 있어요.
저는 재판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재명이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가는 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당장 우리가 치러야 될 총선에 이 이재명 영장 기각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 고성구 TV의 독자적인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47%는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는데 45%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영장 기각이 어쨌든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재명 지지자들, 종북 주사파들, 개딸들 이 사람들한테는 봐라 이재명이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의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은 섣불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싸움 자체를 피해서 좀 더 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섣불리 하는 바람에 우리 쪽에 타격을 너무 크게 입혔어요.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에게 그 두 사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제안하신 거는 이렇게 계속 밀려갈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영장 재청구라도 밀어붙여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그건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재청구를 했는데도 감옥에 못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격은 진짜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이 시점, 이쯤에서 야,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야. 이제 재판은 받아봐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저 유창훈이란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지만은 감옥에 지금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으라고 얘기한 거야. 이러고 재판으로 빨리 몰고 가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미 우리가 한번 졌는데 이거를 만회하려고 또 영장 재청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수습불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송국근 본부장은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청구를 하면 1차 영장 기각한 유창훈이는 배제되고 다른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영장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분석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들도 이미 1차에서 영장 기각을 했는데 사람 바뀌어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 영장을 인용을 해버리면 사법부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1차 영장 기각한 거 2차 누가 다른 사람이 영장 심리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기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운 선택이야. 그래서 100% 확실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설사 그 다른 판사라고 해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나요? 영장 전담 판사는 다 김명수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유창훈이도 못 믿지만 다른 영장 전담 판사도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칼을 쥐어줘 갖고 다시 한번 정말 영장 기각이 돼버려서 검찰은 완전히 그렇게 되면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누가 검찰 믿겠어요? 너무 리스키하다.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2달간의 또 다른 이 기간을 또 우리가 써야 돼. 법원에다가 국회에다가 청구를 해서 부결 찬성을 받아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로 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 같지는 않다. 우리 성질 같아서는 한 번 더 해서 잡아가뒀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게 분리기소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훈이란 자까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라고 인정했던 증거인멸 사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기소하면 사건 자체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씩 걸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는 이미 사법적으로는 이재명이가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가 도망갔다. 지난번에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을 하는 순간 사법적으로는 총선 전에 이재명이를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기소를 하더라도 총선 전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유죄, 무죄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재판을 질질 끄는 거는 쉽거든. 이재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총선 전에 재판에서 1심 유죄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그 사법적으로 총선 전에 이재명, 그게 선거법이 됐건 아니면 뭐 위증교사가 됐건 총선 전에 이재명이 1심 유죄라도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인 기대에 너무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러다가 진짜 우리 기대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진짜 닥쳤던 개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뭐 사법이 어떻게 하든 정치적으로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국민들한테 부각시켜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쥘 거냐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만 바꿨지 우리 사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부고만 아니면 뭐라도 신문에 한 번 더 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재명을 다시 영장 신청을 하는 순간 전국의 중심에 이재명이 딱 서게 돼. 우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언론도 야,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구속 영장 청구한대. 그러면 청구 인용될까 기각될까 그거 갖고 맨날 소설 쓰듯이 기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한가운데 이재명이 계속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 거기서 영장 기각이 되면 이재명이는 완전히 날아다니게 돼. 그러면 여기서 영장을 인용을 해서 감옥에 보내면 그럼 완전히 죽냐? 그때부터 정치 탄압받았다고 울고 다니게 돼 있어. 예전에 한명숙이 대법원 유죄까지 났는데도 백합 주면서 감옥 들어갈 때 다들 모여서 우우하고 했었잖아. 그게 먹히는 게 저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종북 주사파들이 총선을 지금 대비하면서 우선 중도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죄 없다고 대답한, 우리 조사에서 대답한 45%가 이재명이 대선 때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이탈자가 없어. 그 사람들 다시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표 찍으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48%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거든. 이게 자유파의 그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걸 엮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저쪽이 무슨 중도층을 염두에 두고 무슨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레임을 우리가 잘못 다뤘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어설프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더 신청해서 이번에도 기각되면 진짜 우리가 죽는 거고, 이번에 한 번 더 신청해서 설사 감옥에 집어넣어도 정치 탄압받았다 그 하는 프레임이 바로 작동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전국 중심에 이재명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간 상태로 공천권 행사하고 감옥 간 상태에서 옥중 출마를 할 거야. 옥중 출마하면 이재명이는 무조건 당선이에요. 이런 구도를 저것들이 노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재명이가 전국의 중심에 서 있게 만든 프레임 자체를 빨리 걷어치워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사법적으로 다루지 말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탄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사님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누구든 지그들 마음에 안 들면은 탄핵할 힘이 있어요. 이게 과반 찬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탄핵 의결을 하면 그 순간 이 장관이 직무가 정지돼 버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할 수가 없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보통 180일 안에 탄핵이 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게 없지만 저쪽 좌파들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하는 순간 180일 동안은 대통령 인사권이 통하지 않는 시기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사표를 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임명을 한 거지,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경우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가 탄핵을 결행할 수가 있어요. 하면 한동훈도 직무정지 당해요. 지난번에 이상민처럼 한 150일, 180일 장관 직무를 못해. 그냥 백수로 놀아야 돼.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상민의 그 탄핵 때도 보면 탄핵 당했지만 이상민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좌파들이 탄핵한다고 협박할 때 거기 쫄아가지고 할 거 못하고 눈치 보면은 진짜 정치적으로 죽는 거예요. 탄핵은 너네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정치적으로 너네한테 지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대차게 자기 할 말하고 할 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탄핵 당하면 탄핵 당하는 거지 뭐. 그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야, 저 사람 탄핵 당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 없다. 우리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상민 탄핵 당했을 때 이상민 장관한테 얼마나 많은 그 격려와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탄핵 당해도 한동훈을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이 협박을 하는데 협박에 쫄아서 머리 숙이면은 협박이 성공해. 근데 뭐 너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그런 것에 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버티면 협박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동훈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협박하면 당당하게 버텨라. 이를테면 원희룡 장관 저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쫄아갖고 할 일 못하진 않잖아요. 계속 지 할 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진짜 탄핵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해주면 스타 되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 하태경 의원이 네. 뭐 험지 출마, 뭐 사지 출마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승민계 애들이 지금 뭐 그 의원들이 지금 현재 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김기현 대표가 너무 대처가 미흡하다 그런 취지 말씀하셨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비대위 내지는 아니면 뭐 그 선거에 대한 그 체제를 뭐 실수 내지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는 건지. 하태경이와 김기현이 얘기인데 아니 수도권을 험지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 여기가 험지래. 여기 험지예요? 아니 선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정도지 이게 무슨 험지나 사지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 입장에서는 호남 빼놓고는 다 해볼 만하다는 거야. 호남 빼놓고는. 또 거꾸로 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빼놓고는 다 해볼 만한 곳이야. 당장 1년 전에 여기 우리 저 지방자치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양주시장.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랑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졌죠.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엔 졌는데 그 6개월 후에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야. 엎치락뒤치락. 양주 같은 곳도. 그래서 이런 곳을 무슨 험진이 사진이 했으면서 워낙 저것들이 편안하게 영남에서 3선 4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으니까 수도권을 보면 야,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붙고 막 뭐 너무 겁나겠지. 그러니까 저것들 눈에는 수도권이 험지고 사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우리 이 자유파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부터 잘하면 이기는 거고 잘못하면 지는 거야. 그거는 저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 험지니까 영남권에서 편하게 3선 4선 했던 것들이 공천 못 받게 되니까 수도권으로 날라와서 다시 낙하산 타고서 뭐 한 번 더 해본다.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태경이가 그런 거는 뭐 지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생존해 보려고 하는 짓이니까 뭔들 못 하겠냐고. 왜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냔 말이에요. 이게 정신없는 것들이지. 예? 김기현이다 또는 뭐 장해찬이다 김병민이다 이게 다 이 지금 당의 최고위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하태경이 같은 자의 그런 꼼수에 맞장구를 쳐주냐고. 야, 수도권이 뭐 너희들 무슨 저기 뭐 주머니 공개돌이냐. 너희들 한다 그러면 뭐 자리 내주고 그러는 데냐. 아니 수도권 치고 여기서 4년 8년 12년 고생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기도 다 사람들이 있어. 10년씩 5년씩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지역구에 그래도 2-3명씩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황교안이가 했던 잘못이에요. 황교안이가 뭐 중도니 어쩌니 저쩌니 자꾸 그런 유승민이 저 안철수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유승민이
안철수한테 막 30개, 40개씩 전략공천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도권에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하고 목숨 걸고 투쟁했던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전부 경선도 뛰지 못하고 전부 다 컷오프 당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컷오프를 다 당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컷오프를 시켜놓고 낙하산 태워서 보낸 것들이 그러면 당선이라도 됐냐? 하나도 당선된 자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 그런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일례를 들어줄게요. 고양병인가? 거기 이동환이라고 지금 고양시장 하는 친구가 15년 동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탈당 안 하고 버텼어. 그래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컷오프 돼서 경선도 못 치르고 잘렸어요. 그 지역에 누구가 내려갔냐? 김영환이가 내려갔어. 안철수 쪽에 있던 김영환이가. 그래갖고서는 뭐 게임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뭐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지사 해. 그럼 이동환은 뭐냐고. 나는 그때 이동환이가 출마했으면 이동환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해. 왜? 작년에 그 일산 같은 어려운 곳에서도 시장 당선되잖아. 경쟁력이 있거든. 그리고 설사 떨어져도 박근혜 탄핵 국면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킨 사람한테 공천을 줘야지. 김영환이가 뭐라고 그 김영환이한테 낙하산 공천 준다고 이동환이를 자르냔 말이야 도대체. 그 순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수도권이 험진이 사진이 해가면서 그동안 10년 15년씩 편안하게 3선 4선 했던 자들이 마치 대단한 헌신이나 하듯이 수도권에 한번 나가볼게 이런 식으로 개폼 잡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오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정도의 결기도 없는 지금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 김기현 지도부한테 총선 맡길 수 있냐 하는 근원적인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선거를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선거 때문에 한 달 반 전에 저녁 방송을 중단하고 이제 지역에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지금이 오후 몇 시예요? 6시 44분. 예. 지금 오늘 화요일 6시 44분이면 저는 지금 이 시간이면 평소 같으면은 방송국에 가 있어야 돼요. 저녁 방송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양주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방송을 없앴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두 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이 총선의 민심은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저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짜 현장에 제대로 안 다닌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안 다니면 지역 민심을 알 방법이 없어요. 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제대로 소통 안 한다고 생각해요. 시도당 위원장들이나 시도당의 사무총장들은 지역 민심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백날 알면 뭐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데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구TV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지역 민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선거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후보를 우리가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후보를 내지 못하는데 무슨 선거가 의미가 있어? 한 표도 우리한테 안 오는데. 그래서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후보는 뭐냐면 정치하고 별로 거리가 없었던 후보가 좋아요. 보통 이제 후보들은 명함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거 보면 앞뒤가 빡빡해. 뭐 그렇게 알리고 싶은 게 많은지. 그 보면 무슨 각동 무슨 중앙당의 무슨 위원회 무슨 자문 뭐 어쩌고 쫙 써 있어. 그게 다 정치 이력인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여론조사를 계속 보면서
또 우리 독자적인 여론조사도 보면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기존 여야 정치권, 국민의힘 포함해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요. 세상에 80%의 국민이 현역 국회의원 안 뽑겠대. 보통 때도 현역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은데 그게 60% 전후예요.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자리가 20-30%는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80% 국민이 현역을 안 뽑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의 여의도 정치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강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할 거 아니야. 정치 신인이, 정치하고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 무조건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뉴페이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정치하고 별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딱 하나 있어. 이게 선거에 다가오면 경선도 해야 되고 또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인지도가 이게 늘 문제예요. 인지도를 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하고 여론조사 물어봅시다.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쓰면 되잖아. 윤석열이라고 못 쓰는 사람이 적어도 10%는 나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10%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처음에 정치 신인이 나가서 이 사람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정치 신인의 인지도가 3%, 5%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1, 2%야, 그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으면 지지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이 인지도를 빠른 시간 내에 올려야 돼요. 이 지역 국회의원은 어쨌든 정모식인가 하는 자인데 그 자는 사람들이 좀 알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쪽에서 박정성을 공천을 줘도 박정성이 누군지를 모르면 찍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인지도를 지금 시간도 별로 없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선거가.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게 SNS를 통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후보니까 뭐 지역의 경조사 같은 데 찾아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서 얼굴도 내밀고 아직 명함은 못 돌리죠? 네. 예, 그냥 인사하고 있는 거야. 저 박정성입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인지도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명이나 보겠냐고요. 그래서 저희 고성구TV가 이런 기회 저런 기회에 방송에 출연시키고 그 영상을 이렇게 퍼날르기를 해주고, 지금 우리 선거법은 돈은 묻고 입은 푼다는 걸로 2004년 2006년 그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돈 쓰는 거는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놨어. 대신에 돈은 안 쓰는 대신에 입은 풀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입을 푸는 좋은 수단이 SNS잖아. SNS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컨대 오늘 이제 우리 박정성 저랑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상을 여러분이 친구나 지인들한테 막 퍼날르기를 해. 선거법상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다 헌법적으로 허용이 돼. 그래서 저희 고성구TV가 그런 전국의 우리 자유파의 그 정치 신인들을 발굴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야.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은 우리 양주시에서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정성 씨를 그래서 잠깐 모셔서 말씀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년 총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 정치가 너무 퇴락이 돼 있습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호호 세력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정 다선 국회의원은 초선 때와 달리 이중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의 어떤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정치를 좀 쇄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가 풍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부하지 못하는 어떤 배드타운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건실하고 또 참신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요. 양주시에서 이제 내년 총선에 도전을 할 겁니다. 물론 아직 공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이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터줏대감이라고 딱 버티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의 저 괴수가 있어요. 그자하고 이제 본선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고성TV의 뉴페이스에 출연하셨댔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뭐 혹시 좀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저한테 그 SNS로 연락도 오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도 걸어준 사람이 있는데 네. 아미고 회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니 인터뷰를 잘했다.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엔 꼭 승리를 해가지고 네. 그 다선의 어떤 이재명의 자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정성호 의원을 꼭 물리쳤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강수현 양주시장하고 지자체 투어를 쭉 하면서 네. 양주시를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여기에 할 일이 엄청 많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시장 혼자 하기는 벅찰 것 같고 네네.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손잡고 해도 힘들 일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지역을 분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불곡산하고 도락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동서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과 서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급선무가 또 있고요. 네네. 또 여기 양주는 각종 중첩된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풀지를 못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주를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주가. 그래서 예. 꼭 또 발전을 시켜야만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 양주였다 그러던데 네. 양주에서 독립해 나간 게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떼주고 저거 떼주고 동생들 분가할 때마다 다 재산직 나눠준 다음에 지금 완전히 그 거덜난 그런 큰형 같은 상태가 지금의 양주 같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원래 종갓집이 잘 살아야 이렇게 시집 가고 뭐 장가 보낸 그런 친구들이 좀 찾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종갓집이 잘 살질 못하니까 그런 분시된 시군들의 지자체가 더 재정 자립도도 높고 또 일자리도 풍부하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감안을 해가지고 양주시도 옛날의 어떤 운군 그런 거를 되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보니까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돌아본 그 회음사지라든지 이런 정말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그 잠재력이 있는 곳들이 막 여러 군데 널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가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경기도 군이잖아요. 서울과 접해 있잖아요.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옥정이라는 곳은 뭐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양주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 양주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릴 곳이 많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그 도화제에서 이제 그리다가 보면은 개발할 곳이 그렇게 많다는 그 아하, 얘기죠. 예. 양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오늘 뭐 촬영들은 안 해보셨겠지만은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도 5개나 있고 그다음에 권율장군묘도 있고 뭐 상당히 역사가 깊은 그런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리고. 네, 오늘 저기 갔다 왔어요. 독바위로. 독바위. 거기가 옛날에 또 그 고려 시대에 보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옆에 보면은 또 이제 봉우제라고 있는데 옛날에 봉우제라는 게 이제 긴급한 사항을 알릴 때 횃불로 이렇게 한양까지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바위가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양주가 뭐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양주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가 보고 싶은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잘 깨우고자 제가 내년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제가 촬영한다고 양복 입고 나왔다가 독바위 거기가 300계단 그런 데를 저들은 올라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회원님? 84. 84세. 또 옆에 82세. 75세. 75세, 82세, 84세. 저 세 분이 그 독바위를 절 따라 올라오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막 이래가지고 281계단에서 돌아오셨대.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시네. 내 생일 마지막에 생각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올라가니까 진짜 좋긴 좋대요. 이 양주라고 하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진짜 널려 있더라고. 그 독바위 고맙습니다. 독바위도 남한에서는 최고 큰 돌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옛날에 그 영화 배우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황해, 허장관, 박노식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래요? 그런 곳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 화강암 돌이 상당히 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많이 이렇게 저 팔려나간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흉물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양주시를 위한 어떤 랜드마크가 필요한 곳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 고구려의 그 보루로 지금 복원하면서 또 다른 명소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제가 독바위는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고성범은 안 올라가고 차에 있었습니다. 최고부장께서 올라가라고 말하지 최원홍 본부장도 안 올라가고 밑에 차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높은 줄 몰랐죠, 저는.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죠. 양주가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것들이 참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저 서울에서 구파발 쪽에서 조금만 나오면 장흥이 있잖아요. 옛날 유명했던 그 장흥도 양주지.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 가까이 가서는 가까이 가서 우리가 계곡에 발 담그는 데가 송추 계곡 있어요. 거기도 그 양주래.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면 다 양주야. 그런 것이 이 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에서 내년에 이 총선 출마를 준비한 박종성 우리 아미고 회원이에요. 이 활동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총선에서 필승을 해가지고 아무튼 보수 우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주에서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파이팅!